태극기, 성조기, 일장기, 오성홍기, 월성기, 유니언 재계, 메이플 리프 플래그까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국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국기는 어떤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 그 구성원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정상적인 국가라면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고유한 표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심지어 이미 사라진 나라의 국기를 간직하며 사용하거나 자기네 나라 국기의 옛날 버전을 그리워하는 듯 국기라는 물건이 가지는 무형의 힘과 상징성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그런 만큼 국기의 디자인에도 많은 고민과 의미가 담겨 있어서 국기 하나만 살펴봐도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이념까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국기는 대체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어떤 국기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국기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지식 해적단과 함께 이 국기라는 물건의 유래와 탄생에 대해 가볍게 알아봅니다. 일단 국기 이전에 깃발이라는 물건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기라는 게 꼭 깃발 형태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국기라는 말 자체가 나라의 깃발이라는 뜻이니까요. 깃발, 깃대에 달린 천이나 종이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인류 역사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깃발이 널리 정착한 건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옛날에는 직물이라는 것 자체가 귀해서 지금처럼 여기저기에 치렁치렁 매달아 놓고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까지는 보통 전장에서 부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군기 정도가 주로 쓰였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마 제국의 군기였던 아퀴라. 로마인들은 이 아퀴라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서 이걸 분실하는 날에는 부대 전체의 연대 책임은 물론 당시 최고 극형 중 하나인 10분의 1형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당시에는 깃발의 소재가 무겁고 두꺼운 직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깃발처럼 바람에 나붓기는 가로 형태로는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로 형태의 깃발은 중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비단이라는 최첨단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명권의 무거운 깃발과는 달리 깃대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 매달아 버리면 펄럭펄럭 아주 예뻤거든요. 이게 이제 이름 그대로 실크로드를 따라 페르시아 등 중동 지역까지 전파되어 널리 쓰이다가 훗날 레반트 지역을 침략한 유럽 십자군들한테까지 전래가 된 거죠. 그런데 마침 이 당시 유럽 본토에서는 토너먼트라고 해서 전투 훈련을 빙자한 대규모 전쟁 놀이가 스포츠로 크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내 각 세력들의 파워 밸런스가 얼추 맞춰지면서 중소규모의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전쟁으로 먹고 살던 기사들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십자군 전쟁 자체도 사실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십자군 전쟁마저 시들해지다 보니 원정 갔다 돌아온 기사들이 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토너먼트 나가서 밥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자기네 소속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홍보하기 위해 갑옷부터 방패, 마갑, 깃발 등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을 그려넣고 다니게 되죠. 이것이 바로 문장의 기원입니다. 이런 데서 기사들이 쓰던 상징 문양이 역으로 민간에까지 흘러들어가면서 각 가문들이 다들 자기들만의 고유한 도안을 하나씩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깃발과 문장은 전투 시에 피하 식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 가문 등을 나타내는 명함 역할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재산의 일종으로 여겨져서 상속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이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는 중대 사안이었던지라 아예 문장학이라는 학문까지 생기고 가문마다 문장 담당관을 따로 고용하는 지경이 되죠. 그렇다면 문장이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보단 그림이 훨씬 전달력 있는 표현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귀족 가문들 말고도 자기네들의 소속감과 자기 PR이 중요한 여러 집단들에서 깃발과 문장, 즉 기장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11세기 무렵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자유도시들과 이런 자유도시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상공업자들의 조합, 즉 길드들이었는데요. 자유도시들은 자신들을 귀족 영주들이 지배하는 촌락과 구분짓기 위해 해당 도시가 세워질 적에 관련된 설화나 전설을 담아 문장을 만들었고, 길드들은 자기네들이 취급하는 업종이나 상품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도 대충 뭐 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곤 했습니다. 물론 길드 중에서도 독특하게 학자들의 조합에서 출발한 대학교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바로 배운 분들 위주의 집단이었던지라 라틴어나 헬라어 등으로 된 멋들어진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외에는 가톨릭 교회의 각 주교령들이나 수도회들까지 자기네 깃발과 문장을 걸고 다녀서 각자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고히 했지요. 아니 근데 지금 다 무슨 길드, 가문, 부대 뭐 이런 작은 집단들 얘기밖에 안 나오죠. 이게 사실 이때까지 유럽에서는 국가라는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세까지의 유럽 세계는 각 가문이나 도시들, 주교령 등 고만고만한 정치 주체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던 봉건제 전통이 강했고, 이 때문에 우리와 너희를 구분짓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다른 문화권에서는 국기를 사용했냐? 그것도 딱히 아닙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우 단일한 중앙정부가 구석구석까지 행정력을 뻗치는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하긴 했지만, 분열기에 전쟁이 한창일 때라면 몰라도 어차피 천하가 통일되면 그 통일제국 외에는 동등한 의미의 국가가 더 이상 남아있질 않았기 때문에 국기라는 개념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동아시아에도 예외는 있어서 문장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지역이 있었다는 거. 바로 일본 열도가 그런 경우인데요.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의 힘이 미약하고 각지의 영주들의 힘이 강했던 관계로 중세 유럽과 비슷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이나 중국 같은 이웃 나라들과는 다르게 지역마다 가문마다 특유의 문장 전통이 확고했고, 전쟁터에서도 우리가 사무라이 하면 생각하는 노볼이라는 긴 깃발에다가 가문의 문장 같은 걸 새겨서 들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죠. 가문이나 이익 집단의 레벨을 넘어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 제정되는 단일한 깃발은 의외로 땅이 아닌 바다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중세 말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16세기, 17세기가 되면서 해상을 오고 가는 선박의 규모와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망망대해에서 다른 배를 만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바다는 완전히 무법지대라 재수 없으면 해적선이나 사략선한테 걸려서 가진 거 다 뺏기고 끔살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 때문에 바다에서의 피하 식별은 단순히 편의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생사와도 직결될 만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배들은 생김새 자체가 서로 다 비슷비슷했던 데다가 민간 선박이라 할지라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최소한의 무장은 갖추고 다녔기 때문에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면 뭐 이게 해적선인지 상선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선기! 국가 차원에서 도안을 지정해 배에다가 개양하도록 하는 깃발이었습니다. 보통은 기존에 쓰이던 왕실 문장 같은 걸 바다 위에서도 잘 보이게끔 단순화시켜서 만들었는데,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당시 대양 무역을 주름잡던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시작해 훗날 관습법이나 국제협약 비스무리한 것들이 생겨나면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 국룰로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이런 선기들이 시간이 흐르며 점점 그 국가의 이미지로 굳어집니다. 유럽 열강들이 주로 해안가 위주로 침략을 하고 식민지를 만들었다 보니 항구에서 보이는 상선기, 군함기가 곧 그 나라의 상징이라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 그냥 국가 대표 깃발로 써도 무방하겠는데 싶었던 여러 나라들이 선기를 그대로 승격시켜 해상과 항구에서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육상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하고 18세기 말부터는 이게 국가의 깃발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영국의 유니언 잭이나 네덜란드의 프린선 플라흐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훗날 여러 나라의 선기와 국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이처럼 국기라는 물건은 특정한 분야에서 사용되던 도안과 상징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그 사용처를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국기들은 대부분 선기에서 유래한 경우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대양 진출에 이권이 걸려있던 소수의 국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였지요. 그러나 19세기로 들어서면서 점차 후발 국가들이나 신생 국가들도 자신들만의 국기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서유럽의 해양 제국들처럼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유한 영토, 공통의 역사, 단일 법체계 등으로 묶인 국민국가 개념을 도입해야 했는데, 국민들이 더 강한 결집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려면 특정한 가문이나 종교 등이 아닌 남들과는 구분되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만의 정체성을 갖는 게 필수적이었거든요. 이처럼 국민국가의 성립과 국기의 제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까지 수많은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기가 탄생했습니다. 그
신호탄을 쏴올린 것은 다름 아닌 미국으로 미국이 식민 본국이었던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면서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영국의 유니언 잭 대신 13개 식민지를 상징하는 별 모양을 넣어 왕조도 전통도 아닌 국민과 독립의 의미가 담긴 국기 성조기를 만든 것이었지요. 비슷한 시기 국기의 본고장이었던 유럽에서도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국민국가의 시대가 시작됐고 그 혁명 세력이 들고 나온 새로운 깃발 프랑스 3색기에 담긴 자유와 평등, 우애의 정신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8세기 말에 일어난 이 굵직한 두 사건을 기점으로 19세기 내내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이 탄생, 국기를 제정하면서 그 안에 자신들만의 가치를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추세는 19세기 중반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대를 열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퍼져나갔는데요. 서구의 제국주의에 맞서 자신들의 독립성을 표방하고 대등한 위치로 외교를 하기 위해 근대화를 추구하던 많은 국가들이 국기를 제정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에티오피아 등의 전통 왕조들이 국기를 제정한 것도 이 시기로 국기가 자유와 독립, 민족뿐만 아니라 근대화의 성격을 갖게 됐다는 방증이기도 하지요. 마침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서구 열강들의 제국이 해체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수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나라들 역시 독립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국기를 제정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두웠던 과거와의 단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과거 영광의 계승을 의미하는 이런 수많은 국기들은 유엔의 성립과 함께 다원화된 국제사회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한 나라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 국기는 주권 국가의 필수 요소이자 국가의 상징, 그리고 국민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색상, 문양, 기호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디자인으로 각국의 역사, 문화, 이념 등을 상징하고 있죠. 또 당연하지만 나라가 뒤집히거나 크나큰 변동이 생기면 국기에 담기는 의미도 바뀌게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업데이트되고 폐기되고 리뉴얼되는 등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계의 여러 국기들이 각각 어떻게 유래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됐고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등 지역별로 돌아가며 시리즈물로다가 한번 다뤄볼 계획입니다. 다른 나라 국기들 보다 보면 똑같은 문양을 돌려 쓰는 경우도 있고 버전이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고 AK-47 같은 흉악한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세모꼴로 돼 있거나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규격외의 국기들도 있어서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 다들 생기거든요. 각국의 국기들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국기의 본고장인 유럽편 들고 조만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국기를 약탈하러